자, 이번 시간에 이제 세 번째 장,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활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 작년 시험 체제에서 운영 체제와 네트워크, 정보통신 기초 이론에 대한 내용인데요. 좀 기초 지식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외워야 될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일단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근데 이제 문제가 지금 30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할 것 같은데 일단 빨리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운영체제를 계층 구조로 나눌 때 기억 디귿에 들어갈 내용으로 차례로 옳게 나열된 것은 자, 일단 자, 운영체제를 보세요. 이렇게 하드웨어, CPU 관리,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그다음에 파일 시스템 관리, 사용자 프로세스 이렇게 구조로 본다 그러면 자,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내용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볼 수 있느냐. 자, 일단은 그 하드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위에 그 다음에 운영체제가 있고요. 하드웨어 위에 OS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APP,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것 중에 가장 맨 밑에 있는 게 CPU, 핵심적인 CPU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이제 뭐가 있을까요? 메인 메모리가 있죠. 그래서 메모리 관리를 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기억 장치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주변 장치 관리하는 거, 주변 장치 여기 뭐 드라이브 뭐 이런 것들이죠. 여기 뭐 프린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키보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기본 주변 장치 관리하는 거 여기 두 번 있고요. 아, 설명이 잘못됐네. 그러면 다시 메인 메모리가 있고요. 그 위에 그 메인 메모리와 통신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프로세스. 그래서 프로세스가 이제 두 번째고요.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OS에서 마지막에 이제 관리되는 부분이 그 드라이버. 그래서 뭐 입출력 장치들, 출력 장치들. 그래서 주변 장치 이렇게 3. 그래서 1번, 2번, 3번. 그래서 가, 다, 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OS하고 직접 연결되는 거는 파일 시스템 이렇게 되고요. 파일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하고 통신하는 거는 이제 사용자 프로세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CPU, 메모리 그 위에 이제 드라이브 그 프로세스 여기는 이제 프로세스라는 거는 이제 CPU와 메모리 사이에 그 명령어들을 통신하는 거 그런 것들을 프로세스 관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드라이버 그래서 입출력 장치하고 주변 장치에 관리해야 되는 내용들이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어, 그 위에 더 이제 사용자 프로세스 파일 시스템이 있고 사용자 프로세스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운영체제 계층 구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하드웨어와 그 다음에 운영체제고 사이에서 서로 통신하면서 가지는 구조, 계층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운영체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운영체제가 하는 일은 컴퓨터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하고 통신하면서 애플리케이션에다가 플랫폼의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컴퓨터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이 있고 입출력에 대한 일을 대행하거나 사용자가 컴퓨터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기능을 해줍니다. 당연히 사용자하고의 통신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원시 프로그램을 기계 언어로 번역하는 기능을 해준다. 기계 언어로 원시 프로그램을 기계 언어로 바꿔주는 것은 번역 프로그램 해주는 거예요. 번역 소프트웨어. 뭐 컴파일러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 발생되는 오류나 시스템 보호를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유닉스 시스템에서 커널. 자, OS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 커널이 있어요. 커널이 하는 일이 뭐냐? 그 유닉스 시스템의 중심부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 관리라든가 기억 장치 관리. 아까 위에서 말했던 기능들이 있잖아요. 요거 저 운영 체제가 하는 그 기본 가장 핵심적인 기능들이거든요. 이게 요 기능들 뭐 CPU 관리라든가 기억 장치 관리라든가 주변 장치 관리라든가 파일 시스템 관리라든가 사용자 프로세스 관리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한다고요? 커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커널. 그래서 이 커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캡슐화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드웨어에서 하는 동작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캡슐화하는 거죠.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모델링 하는 거죠. 모델링 하는 거다. 왜? 하드웨어 기능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모델링해서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커널이. 그 다음에 사용자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는 거는 여기 이렇게 사이에서 사용자와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 커널을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쉘이라고 해요. 쉘. 유닉스에서는 쉘. 쉘에 대한 설명입니다. 쉘. 그 명령어. 그러니까 뭐 도스나 이런 거 요즘은 다 GUI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아이콘 이렇게 클릭하거나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하지만 실제 이제 뭐 여기 보시면 뭐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cmd 이렇게 치면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로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어떤 그 키보드로 명령을 받는 게 저기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유닉스에서는 쉘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명령으로 받고 동작시키는 명령어를 처리하는. 그 다음에 유닉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시면 쉘은 사용자 시스템 간의 대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유닉 시스템 메커니즘입니다. 맞죠? 사용자와 대화, 인터랙티브하게 할 수 있는 상호작용하는 그런 도구죠. 그 다음에 윈도우 시스템에는 루트 노드가 있어요. 이걸로 해서 계층적 파일 시스템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보통 파일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루트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권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권한들을 부여해 줄 수가 있고 권한이 이렇게 계층 구조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널은 프로세스 관리, 그 다음에 기억 장치 관리, 입출력 관리 등을 가장 핵심적인 기능들을 하는 것들을 커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커널은 파이프라인 기능을 제공한다.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는 이렇게 어떤 파이프가 있다. 파이프가 이렇게 통신 경로 이렇게 어떤 파이프가 있으면 거기에 뭐 물이 흐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파이프라인 기능이라는 거는 뭔가 데이터를 누군가는 입력하고 또는 출력받고 하는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구조. 그러니까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인가 입력을 받고 그것을 처리를 하고 하는 그 어떤 경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은 결국에는 뭔가 입력을 받고 하는 것들이지 이 커널은 제어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관리하거나. 그래서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 쉘이 하는 파이프라인 기능은 쉘이 하는 일이 쉘에서 이루어지는 기능들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운영 체제에서 퍼스트 핏이라든가 베스트 핏 전략에 대한 그 프로세스 관리, 프로세스 스케줄링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내용들인데 한번 보세요. 일단 150K에 대한 작업 요구가 있습니다. 그때 운영 체제에 이렇게 할당하는 거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전략을 짜는 거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 최초 적합이란 거, 퍼스트 핏으로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있어요. 50K라는 건 여기가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400K가 비어 있고 200K가 비어 있는 거예요. 사용 중이라는 건 쓰고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여기다 사용할 수 없는 거고 이 부분은. 자 그러면 할당 영역이 1번, 2번, 3번인데 퍼스트 핏이라는 것은 최초 적합이에요. 가장 그 150K를 다 넣을 수 있는 공간, 가장 처음 저장할 수 있는 공간, 할당할 수 있는 공간이 뭐냐라는 걸 찾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러면 퍼스트 핏이라는 것은 당연히 지금 여기 50K는 넣을 수가 없잖아요. 작으니까 150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있는 게 퍼스트 핏은 핏인 경우는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야겠죠. 400K 이 부분에. 그 다음에 베스트 핏이라는 것은 뭐냐면 최적합한 데에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0, 400, 200 중에서 150K에서 남는 공간이 없이 최적합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200K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은 1번이에요. 자, 퍼스트 핏은 그래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인데 여유 공간이 얼마 남는지 그런 건 고려하지 않고 그냥 여유 공간이 있으면 할당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으면 가장 첫 번째 공간에다가 그냥 저장하는 걸 말하는 거고 베스트 핏은 가장 최적합인 것을 찾아서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200K는 150K를 저장하면 남는 게 50K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가장 최적화된 거고 그다음에 최악적합이라는 것은 월스트 핏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적합하지 않은 그러니까 공간이 제일 많이 남는 그러니까 공간이 400이면 마이너스 150을 해주면 얼마가 남는 거예요. 250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남는 곳에다가 저장하는 방식이 월스트 핏이에요. 그 다음에 가상기억장치 구현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상기억장치 기법은 말 그대로 가상적인 것으로 현재 실무에서는 수용되는 방법이 아니다. 이건 아니죠. 예. 무슨 얘기냐면 가상기억장치 방법은 지금도 많이 쓰여져요. 실무적으로. 그 가상기억장치는 용량이 작은 주기억장치를 마치 큰 용량을 가진 것처럼 사용하는 기법으로 현재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메인 메모리가 있어요. 메인 메모리가 보통은 뭐 요즘은 뭐 1테라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4기가에서 8기가 정도의 메모리를 써요. 근데 그 공간에다가 어떤 실행하고자 하는 파일이라든가 데이터라든가 뭐든 실행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다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공간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가상기억 장치라는 얘기는 하드디스크 있죠? 하드디스크에다가 일정 공간을 가상기억 장치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저장을 못하면 이쪽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메모리처럼 쓰는 거예요. 이 하드디스크 공간을 그게 가상기억 장치라는 걸 하는 건데 그래서 가상기억 장치를 구현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페이징 기법과 세그먼테이션 기법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일단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의 이용률과 다중 프로그램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데이터나 메모리의 공간을 원래는 메인 메모리에 다 올려서 동작시키는 거예요. 모든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은 메인 메모리를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CPU에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CPU에서. 하드디스크에서 바로 CPU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메모리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메모리에서. 근데 메모리에 올리는 것을 대신 하드디스크의 일정 공간에다 저장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그 주기억 장치 이용률을 낮출 수 있죠. 메인 메모리가 너무 이렇게 부하가 일어나면 당연히 컴퓨터가 동작이 느려질 테니까. 그 다중 프로그래밍 효율도 높일 수 있고요. 이 프로그램을 여기서 동작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여기도 동작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중으로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의 용량보다는 큰 프로그램을 실행이 하기에 사용한다. 그래서 주기억 장치 용량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메모리보다 큰 공간을 하드디스크에다 할당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페이징 기법하고 세그멘테이션 기법이 나옵니다. 자, 이거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페이징 기법은 주소 변환을 위한 페이지 맵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자, 메인 메모리에 공간 할당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가상으로 하드디스크에 있는 공간을 갖다가 매핑시키기 위해서 페이징 기준으로 페이징 단위로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 이제 하드디스크에 있는 가상기억 공간하고 공간을 페이지 단위로 쪼개가지고 그 메인 메모리하고 일치시키는 거예요. 매핑을 시키는. 그래서 페이지 맵 테이블이 필요하고 페이지 크기로 일정하게 나누어서 주기억장치 단위를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억장치의 단위를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하고 페이지 크기로 일정하게 나눈 거를 나누어진 이제 페이지 크기로 일정하게 나눈 주기억장치 단위를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하고요. 페이징 기법에서는 하나의 작업을 다양한 크기의 논리 단위로 나눈 다음에 주기억장치에 적재시켜서 처리한다. 이게 이제 잘못된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의 작업을 동일한 크기로 나눈 후에 주기억장치에 적재시켜서 활용합니다. 동일한 크기로 나눠서 하나의 작업을 동일한 크기로 나눠서 주기억장치에 적재시켜서 실행하는 게 맞고요. 이제 3번에 대한 내용은 그러니까 페이징 기법은 그 어떤 작업을 이렇게 동일한 크기 얘가 예를 들어서 10이다 그러면 10씩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10씩 딱 동일한 사이즈만큼. 이 다양한 크기로 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세그먼테이션 기법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기법을 이용하는 궁극적 이용은 기억 공간을 전략하기 위한 것이다. 갑자기 이게 무슨 생뚱하는 얘기냐? 이게 문제만 봐서는 보기만 봐서는 이게 도대체 페이징 기법하고 세그멘테이션 기법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라는 건데 페이징 기법은 메모리 공간이 예를 들어서 100이에요. 100인데 100을 10씩 나누면 10개가 돼요. 10개가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씩 나눠서 들어갈 수 없는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 30, 뭐 50 이런 게 뭉텅이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경우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10씩 쪼개져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동일한 크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페이징 기법을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씩 돼 있으니까 또는 뭐 아니면 10씩이 아니라 만약에 어떻게 20이 들어가기 위해서 20씩 쪼갰다. 그러면 20씩 쪼갰으면 50을 넣으려 그러면 22개에다가 10을 하나 또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공간이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그먼테이션 기법이라는 거는 어떤 계산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 때 그 데이터에 최적한 공간을 할당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 공간이 남는 공간 없이 저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요 할당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계산한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페이징 기법은 아까처럼 이렇게 공간을 뭐 이렇게 100씩 쪼갰다. 예를 들어서 100, 100, 100 이렇게 쪼갰는데 예? 아까 200이라는 걸 넣으려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차지하는 예를 들어서 50이라고 넣어볼게요. 50을 넣으면 100에다가 50을 넣으면 50이 남잖아요. 그죠? 남는 공간은 그냥 남기고 쓰는 거예요. 페이징 기법은. 그죠? 이거 얼마나 낭비예요. 근데 세그멘테이션 기법은 이렇게 100씩 쪼개는 게 아니라 이 50이 들어오면 50에 맞게 이렇게 쪼개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기억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4개의 페이지를 수용할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4개의 페이지를 수용할 수 있는 주기억 장치가 있는데 초기에는 모두 비어 있어요.
그래서 4개의 공간이 4개의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페이지가 4개로 이렇게 4칸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4칸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때 first in first out 처음 들어온 건 먼저 나가는 그런 교체 알고리즘을 썼을 때 1, 2, 3, 1, 2, 4, 5, 1, 2 이렇게 페이지 참조 순서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결함이 몇 번 발생하냐 이런 뜻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설명 드려볼게요. 결함이 발생됐다는 거는 페이지가 그 원하는 값이 그 페이지 공간에 데이터가 없어요. 없을 때 페이지 폴트가 발생되는 거예요. 결함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그 데이터를 그냥 가져다 쓰면 되는 건데 없으니까 새로 넣어야 되거든요. 자 보세요. 이 그림을 볼게요. 이 표를 보시면 4개의 페이지를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4칸이죠? 4칸으로 구성되어 있고 페이지 프레임이 4개로 되어 있어요. 프레임이 이거 하나의 4개 묶음이 페이지 4개 묶음이 하나의 페이지 프레임입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을 때 한번 번호를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1을 넣었어요. 1을 첫 번째 공간에다 넣고 그래서 데이터가 비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어 있으니까 1이 값이 없기 때문에 처음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페이지 부재가 발생되는 거예요. 페이지 폴트가 발생되는 거고 찾으려고 그랬는데 페이지를 찾으려고 했는데 없어요. 없으니까 폴트가 나는 거고 없으니까 데이터를 가져와서 새로 저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당연히 없죠. 없으니까 페이지 폴트 나고 그 다음에 3번도 없으니까 페이지 폴트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2를 참조를 하려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죠. 한번 저장했던 게 있으니까 얘는 페이지 폴트가 안 나죠. 그 다음에 다시 2를 찾았을 때는 2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페이지 폴트가 안 납니다. 그 다음에 4가 들어오면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페이지 폴트가 나고요. 그 다음에 5가 들어오면 이렇게 1, 2, 3, 4 해서 다 채웠어요. 페이지가 다 채워졌으니까 채워진 상태에서 빈 곳이 없기 때문에 맨 처음 들어온 것을 먼저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 들어온 값이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의 공간에다가 밀어내고 값을 비우고 밀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5를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페이지 폴트가 나고요. 5가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1을 찾으면 당연히 두 번째 값에다가 1을 넣어야 되는데 1은 아까 나가버렸죠. 네, 지워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2를 다시 2 있는 자리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값이 2예요. 2는 이제 없어요. 마찬가지로 2가 아까 나갔으니까 그래서 3 자리에다가 3을 지우고 2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페이지 폴트가 발생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비어 있어서 값을 다시 저장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페이지 폴트가 나는 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그래서 7번이 페이지 폴트가 납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부재 발생에 대해서 보시면 참조 페이지가 페이지 테이블에 없을 경우에 페이지 결함이 발생됩니다. 자, 초기에는 모든 페이지가 비어 있으므로 당연히 처음 1, 2, 3 페이지 적재 시에 페이지 결함이 발생되고 다음 참조 때는 1, 2가 이미 적재되어 있으므로 그냥 참조하면 되는 거고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FIF 기법으로 해서 주격정체 저장될 때마다 그때 시간을 기억시켜서 가장 먼저 들어와 있는 것을 가장 오래된 페이지 교체 기법으로 해서 참조 페이지 5를 참조해서 1을 제거하고 5를 넣고 그다음 나머지를 요구 처리에 따라서 총 하면은 7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교체 기법 LRU라고 하는데 이 기법을 쓰게 되면 자 보시면 recently used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사용되지 않은 거 가장 최근에 사용되지 않은 것을 먼저 교체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사용되지 않았던 거가 무엇인지 찾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최근에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으로서 시간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각 페이지를 참조하는 비트와 변형 비트를 두는 교체 기법. 그래서
LRU와 비슷한 알고리즘인데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이긴 한데 시간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각 페이지마다 참조 비트와 변형 비트를 두는 교체 기법은 not used recently 해서 최근에 사용되지 않았던 것만 찾는 거죠. 자, 그래서 NUR이 해당 답이고요. 보시면은 FIFO는 아까 위에서 보셨다시피 가장 먼저 들어와서 가장 오래 있었던 거를 교체하는 거예요. 그다음 RFU는 Least Frequently Used라고 해서 자주, 그러니까 사용 빈도가 가장 적은 거. 그러니까 조회 빈도, 이렇게 참조 빈도가 가장 적은 거를 교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OPT는 Optimal Replacement라고 해서 가장 오래 사용되지 않을 법한 것을 최적화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자, 요거 기법들은 교재나 이런 걸 참고하셔서 학습을 별도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이 너무 길어져서. 자, 그 다음에 캐시 라인 교체 정책 중에서 가장 적게 사용된 라인 교체하는 거. 아까 가장 적게 사용된다고 그랬으니까 leastly used LRU가 답이죠. 자, 페이징에서 페이지 크기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은 페이지 크기가 작을수록 페이지 테이블 크기가 커진다. 그렇죠? 자, 페이지 크기가 작으면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페이지 크기가 작을수록 좀 더 알찬 워킹 셋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 페이지 크기가 클수록 실제 프로그램과 무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그렇죠? 네, 공간이 계속 크니까 빈 공간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무관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고요. 페이지 크기가 클수록 전체적인 입출력이 비효율적이다. 페이지 크기가 클 경우 적은 수의 페이지가 존재하게 돼요. 페이지 크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간이 100인데 페이지 공간이 예를 들어서 50씩 두 개로 나누잖아요. 50 이렇게 페이지로 두 개로 나누면 이제 보면 이제 적은 수의 페이지가 페이지는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페이지 테이블 공간이 두 개만 필요하니까 작은 페이지 테이블 공간이 필요하게 되고 참조되는 정보와 무관한 양의 정보가 주경적체 남게 돼요. 왜? 여기 공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20이나 이렇게 들어오면 30이 남아 돌아요. 그러니까 그렇고 전체적인 입출력 효율은 증가되죠. 왜?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입출력은 하는 거는 두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100을 10으로 쪼개보세요. 그러면 10개잖아요. 그러면 10개의 공간에 대한 입출력이 액세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입출력 효율이 낮아져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컬리티, 구역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일정 시간 동안 참조하는 페이지의 집합을 의미한다. 이거는 이제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일정 시간 동안 참조하는 페이지의 집합은 워킹셋이에요. 워킹셋. 실제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참조하는 영역을 그 집합을 실제 워킹셋, 실제 동작하는 그런 세트를 말하는 거고 구역성이라는 거는 시간 구역성과 공간 구역성이라는 것이 있고요. 캐시 메모리 시스템의 이론적 근거, 그 다음에 데님 교수에 의해서 구역성 개념이 증명되었다. 이 구역성이라는 거는 로컬리티라는 거는 참조하는 영역, 참조하는 어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페이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자주 조회를 한다. 이 부분이 자주 조회를 하는 형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구역성이 발생시키는 거예요. 구역이 존재하는 거예요. 구역. 그래서 이 부분을 자주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디다가 올려놓으면 좋겠어요? 자주 조회하기 때문에 캐시에다가 미리 자주 조회하기 때문에 미리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CPU가
자주 줘야 하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캐시에다 올려놓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구역성, 어떤 자주 줘야 하는, 자주 처리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역을 지정해서 이렇게 미리 캐시에다가 저장해 놓으면 처리가 빠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 워킹셋에 나왔어요. 워킹셋이라는 거는 아까 실제 사용 중인 프로세스가 조회하는 영역이라고 했죠. 페이지 영역이라고 했어요. 집합이라고 했어요. 주기억 장치에 적재되지 않으면 스래싱이 발생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워킹셋은 자주 참조하는 페이지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건데 스래싱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워킹셋을 계속 변경해 주기 때문에 프로세스 실행 중에 워킹셋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자, 이게 이제 자주 참조하는 페이지의 집합들인데,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가 실행 중인 것들이잖아요. 실행 중인 것들인데, 이게 주계적 장치에 만약에 적재되지 않아 있다 그러면은 이 스레싱이라는 거는 이제 실제 실행 중인 것들인데 주격 장치에 적재돼 있어야 되는 건데 적재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다시 그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불러와야 되는 거예요. 호출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레싱이 발생되는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스레싱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일정 시간 동안 참조하는 페이지들의 집합이다 맞고 주기억 장치에 적재되어야 효율적인 실행이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자주 참조하는 그러니까 어떤 가상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상의 어떤 자주 참조되는 페이지들의 집합인 거예요. 실제 실행되는 실행되는 프로세스들의 집합인 거예요. 프로세스의 참조 페이지 집합인 거예요. 가상의. 근데 가상인 거예요. 실제 공간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역들이 여기에 실제 있으면 그게 어떤 효과를 발휘하지만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하드디스크에서 가져와야겠죠. 그죠? 그래서 가져와야 되니까 가져오는 상황이 스레싱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어떤 스레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고, 적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다음 프로세스 실행 중에 크기가 변하지 않는데 크기가 변한다 그랬어요. 워킹셋의 크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워킹셋은. 왜냐하면 실제 실행하는 프로세스의 가상의 어떤 영역 차지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크기가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프로세스들 간의 메모리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잠깐만요. 번에 메모리 경쟁인데요. 잠깐만요. 자, 프로세스들 간의 메모리 경쟁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페이지 폴트가 발생해서 전체 시스템의 성능이 저하되는 양상이다. 이게 아까 스트레싱이라는 거죠. 스트레싱. 그렇죠? 자, 다시 설명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페이지 폴트 일어나는 일도 보셨죠. 아까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페이지 프레임이 4개로 돼 있는데 메모리 경쟁이라는 얘기는 여기 실제 프로세스가 여기를 차지하려고 하는 게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A 프로세스, B 프로세스, C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자꾸 여기 페이지를 사용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A 프로세스가 이렇게 여기 쓰고 그 다음에 B 프로세스 쓰고 이렇게 써요. 차지하려고 하는데 지나치게 페이지 폴트가 발생되는 거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얘가 경쟁을 함으로써
여기다가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또 지워버리고 또 자기 다른 것을 넣고 또 지워버리고 또 넣고 그러니까 여기가 계속 비어 있는 거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프로세스는 한 프로세스만 계속 액세스하는 거라면 얘는 1, 2, 3만 조회해요. 얘는 4, 5, 6을 조회해요. 얘는 7, 8, 9를 조회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A 프로세스는 1, 2, 3만 필요한데 여기다 1, 2, 3 이렇게 써놨다가 B 프로세스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4, 5, 6 막 덮어쓰고 또 7, 8, 9 덮어쓰고 이래버리면 또다시 A가 다시 들어왔을 땐 1, 2, 3 또 써버리고 4, 5, 6 이렇게 써버리면 계속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계속 있던 자료들을 참조하는 형태가 돼야 있는 자료를 참조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오고 가고 인풋 아웃풋가 IO가 덜 발생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없으면 당연히 하드디스크에서 또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보조 기억 장치하고 메인 메모리 간에 이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거 인풋 아웃풋 IO가 너무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링이 발생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성능 저하가 발생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고요. 요거는 지울게요. 이게 필요 없는 내용이 들어가네. 자, 그 다음 15번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프로세스는 비동기적 자, 15번 보세요. 15번이 자, 트랩 오류, 프로그램 오류 요구, 그 다음에 입출력 인터럽트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라고 했는데 요거는 사실 이제 뭐에 대한 역할이냐면 운영체제가 하는 일이에요. 운영체제, OS가 하는 일이고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비동기적 행위를 일으키는 주체로 정의할 수 있다. 비동기적 행위. 그러니까 비동기적 행위라는 거는 동기적이라는 거는 어떤 싱크가 맞춰지는 거거든요. 어떤 뭐 요청하는 거와 요청하지 않은 거. 요청을 받는 사람. 근데 프로세스라는 것은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비동기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동기를 맞추지 않은 어떤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프로세스라는 것은. 그다음에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프로세스는 각종 자원을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세 개는 맞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스레드는 뭐냐? 자, 보통 스레드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OS에서 작업을 하는 동작들의 단위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멀티태스킹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작업 단위로 태스크라는 작업 단위가 있고 요게 이제 여러 개가 모인 것이 이제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고 이렇게 프로세스. 그 프로세스가 또 사실 이 동기와 그 여러 가지 모인 것이 또 쪼갠 것이 스레드라고 보시면 돼요. 스레드가 여러 개 모인 것이 프로세스다. 그러니까 프로세스에서 쪼개진 게 스레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내부에 포함되는 스레드는 공통적으로 접근 가능한 기억 장치를 통해 효율적으로 통신한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한 프로세스는 어떤 자원을 공유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자원이 있으면 어떤 메모리 공간이라고 하죠. 그 메모리 공간을 자원을 공유를 하는데 이 프로세스 내에 또 여러 가지 스레드들이 여러 개 존재하면 그 존재하는 여러 가지 스레드들은 이 자원을 당연히 공유하게 돼 있죠. 그 공유하면서 효율적으로 통신을 합니다. 다중 스레드 개념을 도입하면 자원의 중복 할당 및 방지를
하고 훨씬 작은 자원만으로 작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중 스레드 개념이라는 거는 스레드를 여러 개로 해서 동작하게 한다는 얘기는 어떤 그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단위, 어떤 작은 아주 기능들이 있는데 그 동작들을 할 때에 처리를 할 때에 실시간으로 뭔가 이렇게 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자원을 갖다가 활용할 때 이 다중 스레딩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메모리 공간의 어떤 할당된 공간을 이 스레드로 쪼개 가지고 여기를 이 공간을 이 얘가 썼다가 또 다시 다른 스레드가 또 쓰게 하고 해서 계속 요 같은 공간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교차해 가면서 작은 공간을 알뜰하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스레드들을 공통적인 제어 흐름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레지스터와 스택 공간을 모든 스레드들이 공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레드는 원래 독립된 제어 흐름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자원만 공유하는 것이고 제어 흐름은 독립돼 있어요. 각각의 스레드들은. 그 다음에 고유의 레지스터와 스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스레드별로 각각의 다른 레지스터와 스택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여러 스레드를 공통적인 제어 흐름을 가진다라는 말은 안 맞는 얘기고 여러 스레드들은 각각의 제어 흐름을 갖고 각종 레지스터와 스택 공간을 모든 스레드들이 같이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레지스터와 스택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하나의 프로세스를 여러 개의 스레드로 생성하여 병행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17번. 그래서 프로세스의 상태 정보를 갖고 있는 게 PCB라고 하는데 그 프로세스가 갖고 있는 프로세스별로의 각각의 특징을 구별해주는 식별 정보를 갖고 있고요. PCB가. 그 다음에 제어 정보 갖고 있고요. CPU 상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 PCB에 저장된 것 중에 생성 정보는 없어요. PCB에 저장된 정보를 한번 볼게요. 프로세스의 현재 상태, 그다음에 포인터, 프로세스의 고유 식별자, 스케줄링, 프로세스의 우선순위, CPU 레지스터 정보, 주기억 장치 관리, 그다음에 입출력 상태, 계정 정보 이런 것들이 PCB에 갖고 있습니다. 자, 스케줄링의 목적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OS가 하는 일 중에 프로세스 다양한 멀티프로세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OS가 다중 프로세스를 갖다가 스케줄링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필요해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고. 자, 보세요. 모든 작업에 대해서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렇죠? 어떤 작업들이 있는데 공평하게 이렇게 자원을 분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스케줄링이 중요하고 단위 시간당 처리량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양한 프로세스들을 어떻게 단위 시간당 처리량을 최대화해서 처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응답 시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처리해야 될 프로세스가 다양한데 얘가 응답해야 될 것, 얘가 응답해야 될 것, 서로 응답해야 될 것들이 빠르게 각각 다 처리를 해주려면 굉장히 스케줄링을 잘 해야겠죠. 운영체제의 오버헤드를 최대화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죠. 최소화. 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행시켜야 되는 거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들 처리를 오버헤드를 최소화시키면서 처리하는 게 중요하죠. 스케줄링의 목적은. 스케줄링은 프로세스가 생성되어 실행될 때 필요한 시스템의 여러 자원을 해당 프로세스에 할당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오버헤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자, 그다음에 19번. 자, 선점 스케줄링과 비선점 스케줄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선점이라는 것은 자원을 선점해서 미리 선점해서 먼저 어떤 특정 선점해놓고 쓸 수 있게 허용하는 거고, 비선점이라는 것은 어떤 프로세스가 차지하고 있으면 그 차지한 것을 쫓아내고 선점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점 스케줄링은 여기서 이제 보시면 자, 1번 볼게요. 선점 스케줄링은 이미 할당된 CPU를 다른 이 선점 프로세스 스케줄이라는 것은 이미 할당된 CPU를 다른 프로세스가 강제로 빼앗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선점이라는 것은 선점할 수 있게 허용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요. 그래서 빼앗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선점 스케줄링이에요. 다른 사람이 쓰고 있다 하더라도, 아니, 다른 프로세스가 쓰고 있다 할지라도 선점할 수 있게 허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점 스케줄링은 상대적으로 과부하가 적다 그랬는데, 이미 어떤 프로세스가 자원을 쓰고 있는데 선점할 수 있게, 다른 프로세스가 선점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죠. 왜냐하면 뺏어야 되니까. 그 선점하고 있던 거를 갖다가 밀어내고 다시 중지시키고 뭔가 하는 동작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비선점 스케줄링은 시분할 시스템에 유용하다. 오타가 많네요. 자, 그래서 시분할 시스템에 이용합니다. 비선점 스케줄링이라는 것은 그 비선점 스케줄링은 일괄 처리 시스템에 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다른 프로세스가 선점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어떤 특정 프로세스만 시작부터 끝까지 완료할 수 있게 아예 그냥 다른 프로세스가 점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게 멀티 프로세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괄 처리 시스템에 유용하고, 시분할이라는 거는 이게 어떤 자원을 시간대로 분유해서, 뭐 예를 들어서 30분 동안은 A가 쓰고 또 30분 동안은 B가 쓰고, 이렇게 시간을 분할해서 쓰는 걸 말하는 건데, 그런 거는 당연히 선점 스케줄링을 의미하는 거겠죠. 왜? 30분 동안은 A가 썼다가 30분 동안은 또 B가 썼다가 하려고 그러면 A가 쓰던 걸 중지시켜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시분할은 선점 스케줄링으로 가능한 거고, 비선점 스케줄링은 일괄 처리하는 겁니다. 일괄 처리. 그러니까 A가 쭉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A가 시작과 끝까지 다 완료될 때까지 선점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처리하게 하는 거가 비선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선점이라는 거는 선점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프로세스가 비선점하게 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선점 스케줄이라는 거는 어떤 프로세스든 간에 선점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비선점 스케줄링은 응답시간 예측이 용이하다. 그쵸? 왜 용이하죠? 당연히 그 프로세스, 어떤 특정 프로세스만 시작과 끝 동안에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건 스케줄링 방법이기 때문에 응답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될 거라는 거가 알 수 있죠. 왜? 그 프로세스만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가 언제 끝날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측하기가 유용하겠죠. 선점 스케줄링은 응답 시간이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 다양한 프로세스가
경쟁적으로 이렇게 선점했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프로세스가 들어와서 또 다른 여러 프로세스가 이렇게 교체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응답 시간은 예측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 다음에 20번 유닉스에서 파일 내용을 화면에 표시하는 명령과 파일 소유자 변경하는 명령을 순서적으로 옳게 돼 있는 것은 자 이거는 쉘 스크립트에 대한 명령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쉘 스크립트 명령어 중에 화면에 표시하는 명령과 파일의 소유자를 변경하는 거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는 이 cat이라는 것이 화면에 표시하는 명령이고요. 파일의 소유자를 명령하는 게 choun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참고로 MKFS라고 하는 건데 보통은 이제 영어의 약자로 많이 써요. make 그 다음에 file system 요거의 약자가 MKFS고요. 시스템 명령. 타입은 파일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령으로 윈도우즈 명령이다. 타입은 윈도우즈 명령입니다. CH 모드는 파일의 보호 모드를 설정해서 파일의 사용 허가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드를 뭐 한다? change 한다. 그래서 change 모드의 약자예요. 그 다음에 파일을 21번 파일을 삭제하는 유닉스 명령은 뭐다? rlem입니다. remove의 약자예요. remove. 자, remove. 제거한다. 그런 뜻이죠. delete라는 명령은 이제 저기서 쓰는 명령이죠. 윈도우에서. 그 다음에 mkdir은 뭐의 약자예요? 디렉토리 생성이라 make 디렉토리의 약자입니다. 디렉토리 생성. mv는 move의 약자예요. 파일 이동, 이름 변경. 자, 그 다음에 22번. 자, 이제부터 이제 그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방금 전까지는 OS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OSI 7 레이어는 꼭 알고 계셔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도 제가 공유해 드릴 거고요. 전송에 필요한 장치 간의 실제 접속과 절단, 기계적, 정기적, 기능적, 절차적 특성을 정의한 계층은 뭐냐? 자, 그 OSI 7 레이어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7개 계층이에요. 그래서 물, 대, 내, 뭐 이렇게 해서 쭉 뭐 외우는데 그 물리 계층, 데이터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계층,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이 트랜스포트는 전송 계층과 동일해요. 전송. 트랜스포트 계층은 전송 계층. 이거 안 주시지? 잠깐만요. 전송 계층. 아이고. 전송 계층. 그래서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있어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말하는 기계적, 전기적, 기능적 이런 절차적 특성을 갖는 거는 물리 계층을 말합니다. 물리 계층. 이제 물리 계층은 직접적으로 데이터 통신을 할 때 기계적이나 또는 전기적으로 데이터 통신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정의를 하는 그런 계층이에요. 그래서 물리 계층이라는 것은 전송에 필요한 장치 간의 실제 접속 절단, 기계적, 전기적, 기능적, 절차적 특성을 정의한다. 물리적 전송 매체와 전송 방식을 정의한다. 뭐 RS232C, X21 이런 표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OSI 7 레이어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에 대한 설명. 데이터 링크 계층은 물리 계층 바로 위에 있는 것인데 요거가 하는 일은 이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하는 것은
경로를 설정한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요건 뭐다? 네트워크 계층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오류 검출 회복, 오류 제어. 그래서 데이터 링크 계층이 주로 하는 일은 제어 기능을 하는 거예요. 제어 기능. 그래서 오류 제어, 그다음에 프레임 순서에 대한 순서 제어, 그다음에 프레임의 시작과 끝을 구분하기 위한 프레임 동기와 프레임 제어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어떤 계층이다? 데이터 링크 계층이다. 데이터 링크. 그러니까 데이터 링크 연결을 맺는 거를 제어해주는 기능들을 하는 거 제어 기능을 주로 많이 해요. 연결 제어, 연결 제어에 필요한 것들, 오류 제어, 순서 제어, 프레임 동기화 이런 것들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다음 트랜스포트 계층이 있어요. 이게 전송 계층이라고 하는데 이게 먼 것은 뭐냐? OSI 7계층에서 하위 3계층과 상위 3계층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 아까 제가 그린 것 중에서 요 하위 3계층이 물리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데이터 링크, 물리계층, 네트워크 계층, 요 하위 세 개하고 위에 또 뭐 응용 계층, 뭐 표현 계층,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이제 상위에 있는 계층들하고 상위에 3계층하고 7개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3개, 위에 3개, 밑에 3개. 그 사이에 중간에 전송 계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는 게 전송 계층의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응용 프로세스에게 일정한 전송 품질, 이게 품질 QoS가 나오면 이게 전송 계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경로 설정, 데이터 교환, 중계, 트래픽 제어, 패킷 정보. 그러니까 경로 설정, 뭐 데이터 교환, 그다음에 트래픽 제어, 패킷, 트래픽, 뭐 패킷 뭐 이런 말 나오면 다 뭐예요? 네트워크 계층에서 하는 일입니다. 경로 설정, 뭐 중계, 트래픽 제어, 패킷 정보 뭐 이런 거 하는 것들은 네트워크 계층에서 하는 거고요. 네트워크 타입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의 품질, 서비스 품질. 그러니까 네트워크 품질에 대한 거를 제공하는 거는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쓰는 인터넷에서 쓰는 프로토콜의 가장 핵심적인 게 TCP/IP라는 용어예요. TCP/IP. 이게 인터넷 프로토콜 쓰는 기본적인 그 프로토콜인데 TCP가 이제 OSI 7 레이어로 보면은 전송 계층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IP는 네트워크 계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에서 연동하여 경로를 설정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인터넷 토킹 장비를 뭐라 그러냐? 그걸 뭐라 그런다? 라우터라고 한다. 자, 네트워크 계층에서 인터넷 토킹, 그러니까 경로를 설정하는 역할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라우터예요, 라우터. 자, 기본적으로 그 OSI 7 레이어에서 그 물리계층과 관련된 그 장비는 허브예요, 허브. 물리계층. 요거는 이제 물리계층과 관련된 장비고요. 허브.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한 번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장치. 회선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그러니까 그 허브라고 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IP, 그러니까 랜선을 여러 개를 연결해서 하나의 연결선이 들어오면 여기에다가 여러 개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허브 장비, 그런 것들이 공유기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 쓰는 IP 공유기, 뭐 공유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유기 이런 게 이제 그 물리계층에 대한 거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유기를 허브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브릿지는 랜과 랜 사이에 연결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랜망이 있으면 랜이 이제 근거리 네트워크 통신이죠. 랜 사이에 연결해 주는 게 이게 이제 브릿지라고. 그래서 브릿지는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에 해당되는 겁니다. 데이터 링크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리피터는 신호가 이제 감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쇄되는 것을 왜곡되거나 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재생해서 신호 형태를 재생해서 다시 전송하는 역할을 해주는 물리계층에 해당되는 겁니다. 물리계층. 자, 그 다음에 26번 이제 몇 문제 안 남았는데요. 자, 프로토콜이란 이제 서로 다른 프로토콜이란 서로 다른 기기들 간의 데이터 교환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화해 놓은 통신 규약입니다. 그래서 프로토콜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 자, 프로토콜은 굉장히 중요해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 교환을, 데이터 통신을 할 때 중요한 서로 간의 규약이에요. 통신 규약. 자, 그래서 프로토콜 구성 요소는 구문, 의미, 시간 이게 중요합니다. 구문, 신텍스, 의미, 시멘틱, 타임, 시간 중요하죠. 자, 인터페이스는 통신 장치와 사람과 상호작용을 규정한다. 이거는 이제 구성 요소로 해당되지 않고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구문은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형식, 부호와 신호 레벨 이런 걸 정의하는 거예요. 프로토콜 구성 요소 중에서 구문, 데이터 형식, 부호와 신호 레벨, 그다음에 의미, 시멘틱이라는 것은 두 개체 간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정보 전송을 위해서 협조 사항과 오류 관리, 그러니까 제어 정보, 그러니까 의미를 두는 어떤 의미, 제어의 정확한 정보 전송을 위해서 협조 사항과 그다음에 오류 관리 위한 제어 정보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의미입니다. 시간은 두 개체 간의 통신 속도, 그다음 메시지 순서 제어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프로토콜 기능 중에서 프로토콜 기능 중 전송 기능은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통신 중 오류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그 다음에 전송할 데이터를 전송에 알맞는 일정 크기의 작은 블록으로 자르는 작업을 뭐라 그러냐 단편화라고 합니다. 자, 프로토콜 기능 중에서 전송 시간을 빠르게 하고 통신 중에 오류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전송한 데이터를 일정 크기로 작은 블록으로 나누는 거 단편화라고 합니다.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하죠. 캡슐러는 단편화된 데이터를 주소, 오류 검출 코드, 프로토콜 제어 등으로 부과하는, 그러니까 이게 묶는 거죠. 이런 부가적인 어떤 단편화된 데이터를 주소나 오류 검출 코드, 그다음 프로토콜 제어 정보 등을 부과해주는, 그래서 묶어주는 걸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동기화라는 것은 송수신 측이 같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타이밍을 맞추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중화, 멀티플렉싱이라고 하나의 통신회선에 통신회선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입자가 동시에 이렇게 데이터들을 다 이렇게 전송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멀티플렉싱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 UDP, 유저 다이타그램 프로토콜. 예, 보통 TCP/IP에서 TCP가 있고요, UDP가 있습니다. 예, TCP는 어떤 제어라든가 통신 제어라든가 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고요. 신뢰성이 중요한 거는 얘는 신뢰성이 보장된 통신을 하고요. UDP는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UDP로 하는 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동영상에서 스트리밍 서비스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얘는 이제 파일 전송,
파일 전송이라 다운로드, 파일 다운로드 할 때 사용합니다. TCP는. 그래서 데이터 전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이거 틀렸죠. 그래서 UDP는 비연결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UDP는 그러니까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연결을 확정짓지 않는 통신 방식이에요. UDP는. 그렇죠. 그래서 비연결형 프로토콜이고요. 복구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신뢰성 보장하지 않은 거예요. 동영상 스트리밍은 그냥 계속 데이터가 전달되는 건데 잘못됐더라도 버퍼링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잘못됐더라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잘못됐다고 해서 뭐 복구를 한다든가 고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수신자 데이터의 순서 재조정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그렇죠. 뭐 순서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계속 보내는 거죠. 스트리밍 쭉. 그래서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신뢰성보다는 속도가 중요시되는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그렇죠. 네, 빨리 전송되는 그런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 TCP/IP 프로토콜에서 IP 인터넷 프로토콜의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IP라는 것은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건 네트워킹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기 스트림 전송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TCP입니다. 그래서 스트림 전송하는 거는 스트림 전송 계층 하는 것이 TCP를 의미하는 거고요. IP는 이제 비연결형, 그다음 비신뢰성 데이터그램 전송을 해당되는 겁니다. 29번에 제가 위에서 UDP를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잘못된 것 같네요. 이거 취소. 그래서 UDP를 그러니까 TCP가 이게 제가 반대로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자, TCP는 신뢰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보장되는 거고, 그 다음에 UDP는 일단 이제 신뢰성 보장이 되지는 않는데, 지금 이제 그 비연결형 정보 서비스를 하는 거는 IP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비신뢰성 정보도 해당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IP 인터넷 프로토콜 부분은 일단 이 네트워크 IP TCP/IP 구조에서 IP가 밑에 있고 그 다음에 TCP가 위에 있어요 보통. 근데 이 IP는 쉽게 말하면 경로 설정이라든가 네트워크상에서 네트워크 계층에서 처리하는 뭐 패킷 관리라든가 또는 주소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뭐 비연결형이라든가 비신뢰성이라든가 데이터그램 전송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TCP는 얘는 이제 그 신뢰성을 중요시하는 그 프로토콜의 통신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연결 또는 세션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위에서 이제 UDP 부분은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이라 해서 이게 이제 UDP 부분은 IP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UDP가. 그래서 UDP는 IP하고 같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TCP에서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데이터 스트림 전송 서비스 요거는 이제 TCP에 해당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약간 착각을 했네요. 잘못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UDP는 이제 데이터를 묶고 데이터그램을 전송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경로 설정을 한다든가 네트워크 계층이나 패킷 주소라든가 이런 거 관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UDP는 이제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는 그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데이터의 순서 수신된 데이터의 순서 재조정하거나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그런 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비연결 서비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IP 계층의 프로토콜에 해당되지 않은 거. IP 계층에서는 인터넷 계층에 속하는 프로토콜로 IP, ICMP, IGMP, ARP, RARP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지지난 시간에 그 네트워크 쪽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PMA라는 거는 없고요. 네, 그래서 ICMP, ARP, IP 이런 것이 IP 계층의 프로토콜에 해당됩니다. IP는 경로 설정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에 어떤 여기에 어떤 네트워크망이 있어요. 네트워크망이 있고 네트워크망이 있고 여기에 네트워크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여기 네트워크망 여기 안에서 또 망 안에서의 경로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당되는 것도 IP에서 관장하고요. 이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간에 또 그 경로 설정하는 것도 IP의 프로토콜로 해결합니다. 네, 그거에 대한 각각의 그 경로 설정에 대한 IP 특성, 그 프로토콜의 종류에 대한 것들은 그 5과목에 있는 그 네트워크 계층 관련된 설명으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써 3과목 소프트웨어 개발, 응용,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부분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